네, 반갑습니다. 10주차 상담 심리학 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봤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비대면으로 14주차까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행동 중심적인 상담 파트에서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행동치료라고도 하고 행동주의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앞서 했던 우리가 파트 2에서는 정서 중심적인 상담을 배웠죠. 정서 중심적 상담에는 게슈탈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신분석적 상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중심적 상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정서 중심적 상담을 우리가 제1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 중심적 상담을 제2 심리학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 심리학에 해당되는 행동 중심적 상담에는요, 행동주의 상담, 현실 중심 상담, 해결 중심 상담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우리 책에서는 그 행동 중심 상담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행동주의 중심 상담 중에서 행동 중심 상담 내지는 행동 치료라고 부르는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야간 수업을 직접 와서 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4시간을 비대면에서는 4시간을 제가 이 수업을 올렸어요. 예,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3교시를 여러분들 온라인에 제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서 3시간 3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방식은 똑같이 유튜브에 제가 링크를 그런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행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간반은 지금 따로 상담 심리학 개론 수업 듣는 학생들 방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야간 또 이제 제가 총무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비대면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주의 상담은요, 우리 교재 19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그러면은 이제 행동주의 상담 내지는 행동치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이 상담은요, 그 우리가 이제 제2 심리학이라고 한다고 했죠. 앞서 있었던 정서 중심적인 상담, 뭐 정신역동 이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뭐 그게 나오는 욕구라든가 자아라든가 원초화라든가 뭐 이런 뭐 잠재력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증명해내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중심 상담에서 이 1950년대에서 60년대가 이 행동중심적인 상담, 행동주의적인 상담 이론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이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들은 이런 그 뭐 초자라든가 원초라든가 아니면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뭡니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찰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을 측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이 당장 어떤 실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무의식이라든가 뭐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 연구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우울하다라고 하면 우울하다라는 이런 감정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울하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뭐 마음이 우울한 거야라고 이제 만약에 그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우울을 그 정신분석학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무의식 속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우울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울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구체적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하루 중에서 뭐 16시간 이상 집에서 머물러만 있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 거의 대화가 없다거나 말 안 하고 뭐 혼자 지내고 싶어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행동주의 상담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우울하다가 아니라 우울함이 뭔지 우울을 어떤 그 측정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정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하다라는 것도 뭐야? 아 나는 행복해. 행복하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은 이 행복을 너무나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미소가 지어진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만날 사람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적어도 한 3가지가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과학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 상담에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전제를 이제 5가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유기체의 학습이라든가 태도, 습관, 또 인간 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현상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발달은 결정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이 성격의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분석에서도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유아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환경적인 어떤 경험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환경과 어떤 그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 그 다음에 개인차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경험이 어떤 환경적인 경험에 의해서 성격이 발달되기 때문에 개인도 어떤 차이가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환경의 어떤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몸, 마음, 뭐 몸과 정신 이렇게 이런 이분법 이거는 인간 행동의 발달이라든가 예언 통제에 있어서 아무런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성격 발달이 일정한 유전적 한계 내에서 결정된다라고 하지만 환경과 내적으로 생성된 자극의 영향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가들은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학습이론 가는 걸 많이 들어봤죠. 어떤 우리가 태어나면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학습에 의해 가지고 그게 내재화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학습 이론이라고도 그렇게 행동주의 상담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게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하고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서 예,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 고전적인 조건 형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개가 이제 침이 나오는 이 실험에 대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생물 시간에도 열심히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블로프가 이제 대표적인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론가 실험가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사람은 스키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 과목 말고 우리 상담심리 과목 말고 그 앞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간고사 시험 때 여러분들 보니까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됐던데, 이렇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게 두 축이 행동주의 상담 내지는 행동치료의 두 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개념부터,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주요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에요. 파블로프라고 하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 반응적 조건 형성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개의 소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조건 형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는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입안에 음식을 보거나 아니면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침을 흘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이거는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어때요? 살구 이렇게 하면 벌써 신맛이 나서 침이 고이죠. 그리고 음식 저는 벌써 지금도 침이 나네요. 그 음식 냄새 같은 이런 게 맡아도 침이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런데, 근데 이제 파블로프는 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개를 거의 뭐 70마리 정도를 이용했대요. 실험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파블로프가 돌아가실 때, 그 70마리의 개 이름을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도 스스로 아마 개에 대한 어떤 부채감 같은 게 있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침이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응. 예, UR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이런 거는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극이 되는 게 뭔가요? 음식이죠. 음식이 자극이고 반응은 뭐죠? 침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SR 반응이라고 합니다. SR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S는 뭐냐면 스티뮬러스 해가지고 자극, 그 다음에 R은 반응, 리스판스에서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이기도 하고 결과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자극은 바로 음식이죠. 그리고 반응은 침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 조건 형성의 가장 중요한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SR, 고전적 조건 형성은 SR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 개 실험에 대한 그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자극이 음식인 거죠. 예.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응이 뭐죠?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조건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건화 전에는 그냥 음식을 보면 개가 침을 흘려요. 근데 조건 자극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조건 자극을, 종소리를 조건 자극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소리하고, 근데 이 종소리만 또 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없다가 이제 이 두 개를 연합하는 거죠. 음식하고 종소리를. 그래서 음식을 하고 이 종소리를 연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종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된다? 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자극이 조건화 되면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죠? 조건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조건 반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자극, 조건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침을 흘리면은 무조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종소리라는 어떤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하고 연합을 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하게 하니까 어떻게 조건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제 종소리만 들어도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들어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건 반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화 후에는 이런 종소리를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입니다. 그리고 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의 또 다른 개념 변별과 일반화가 있습니다. 특정 자극이 예컨대 불빛에 조건 형성된 계획에 그러니까 아까는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었죠. 근데 종소리 말고 불빛을 대신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음식을 주고 음식과 이 불빛을 조건화하는 거죠. 조건 형성하면 이제 불빛만 봐도 어떻게? 불빛만 봐도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희미한 형광등빛을 보여줬을 때 걔는 당연히 이제 침을 흘리겠죠. 근데 만일 그게가 원래의 조건 자극, 여기서는 불빛이에요. 불빛에는 반응하지만 이 자극과 비슷한 다른 자극, 형광빛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 두 개 자극을 변별할 수 있다. 이제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불빛하고 형광등 불빛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빛이다 이게 아니라 형광빛과 그냥 불빛 이걸 변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변별이 됐다, 자극 변별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걔가 일반적인 넘어가 버렸네. 네, 제가 펜을 한 개 할게요. 반대로 걔가 특정 자극에만 조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자극에 대해서도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됐다. 혹은 자극 일반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면은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라는 말 알죠? 일반화라는 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일반화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이제 행동주의에서 말하자면은 아이에게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애한테 심부름 시키니까 애가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 시키는 심부름을 하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엄마에게도 어때요? 엄마도 만약에 심부름 시키게 되면 엄마 심부름도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엄마도 칭찬을 해주고 엄마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애가 잘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할머니도 어때요? 할머니도 심부름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할머니가 심부름 시키는 것과 아빠가 심부름 시키는 걸 내가 해보니까 아빠와 할머니하고 너무 반응이 달라. 그래서 할머니는 별로 반응이 없어. 아니면 아빠가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변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변별과 일반화라는 이 개념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한다. 근데 할아버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시키는 일도 잘하게 된다. 왜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처럼 할머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잘하는 거. 반대로 변별은 뭡니까? 내가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했어. 근데 할머니는 별로 시큰둥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은 잘하는데 할머니 심부름은 잘 안 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변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별과 일반화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속어. 속어라는 거는요, 속어라는 거는 없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면 조건 형성이 풀어져서 조건 자극이 다시 돌아오지 더 이상 안 되는 거. 그래서 종소리를, 막 울렸어요. 종소리를 막 울려가지고, 그 종소리를 울리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줬어요. 근데 종소리를 계속 울려도 이제 음식을 안 줘.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종소리 울려도 안 주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건 형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거입니다. 그래서 소거는 중성자극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타액 분비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 형성 이전에 자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불빛이든 아니면 불빛이든 아니면 종소리든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우리 그 아이들하고한테 비유한다면요. 속어는 막 처음에는 그 심부름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셔. 근데 나중에는 심부름을 해도 아빠가 별로 반응이 없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속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발적 회복입니다. 예, 자발적 회복은요, 소거가 되었다고 해서 조건 반응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 소거가 일어난 계획에 다시 불빛 쪽 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이 조건 반응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발적인 회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조건 형성, 뭐 이런 고차적인 조건 형성 이런 게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건 자극은 본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성 자극이었는데, 그렇죠. 아까 종소리, 그 원래는 아무런 이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자극이 중성 자극이었죠. 이게 조건이 될 수 없어. 처음엔 조건이 안 됐죠. 이걸 중성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무조건 자극과 같이 반응을 이끌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형성이 된 자극은 다른 중성 자극도 조건 형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조건 형성이 된 불빛과 함께 종소리를 들어주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2차적인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조건 형성으로 해서 3차적 조건 형성, 4차적 조건 형성, 뭐 고차적인 조건 형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합해가지고 연합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종하고 뭡니까? 종하고 음식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종하고 음식하고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종하고 또 뭐 불빛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조건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조건 형성, 고차적 조건 형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시아 효과라는 게 또 있는데요. 주요 개념으로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수차례 반복되어야지 이게 이제 무조건 자극에서 조건 자극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조건 자극은 앞에서 뭐였나요? 개실험에서 파블로프의 개실험에서 무조건 자극은 뭐가 되나요? 음식이 되죠. 음식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침이 나요. 그래서 음식이 무조건 자극이 됩니다. 그럼 조건 자극은 뭐였나요? 종이였잖아요. 종소리. 예, 종소리인데 근데 수차례 반복을 통한 연합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이제 조건 형성이 되는데 단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도 바로 조건 형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특이 현상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게 누가 발견하게 됐냐면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가르시아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수차례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르시아 효과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상담에 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꼬마 알버트 사례인데요. 이 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해봤어요.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쥐, 흰 쥐 되게 귀엽잖아요. 이 쥐가 우리 여기 있는 이런 쥐가 아니라 아주 뭐 귀엽게 생긴 뭐라고 하죠? 햄스터 같이 생긴 쥐.
요걸 이제 아기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극도 없는 중성 자극의 상태예요. 그랬는데 이 흰쥐가 나타날 때마다, 보여줄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냈어요. 굉음 같은 거를. 그랬더니 이후에는 이렇게 흰쥐뿐만 아니라 흰색 털을 가진 이런 그 짐승만 봐도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조건이어서 이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비인권적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도 적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리는 시간과 강도와 일관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책에 보면요, 202페이지 있어요. 시간의 원리는 당연히 뭡니까? 조건 자극과 무조건적인 자극,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동시에 혹은 그에 조금 앞서서 주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종소리를 동시에 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앞서서, 예, 조건 자극을 조금 앞서가지고 종소리를 조금 더 앞에 조금 앞에 들려주고 음식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시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강도, 무조건 자극은 조건 자극보다 그 강도가 좀 강하거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자극이 먼저 자극보다 너무 강하거나 동일해야, 이게 나중에 자극이 먼저 자극보다 강하거나 같아야지 반응 유발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도의 원리고요. 그 다음 일관성의 원리는 조건 자극과 어떤 일관된 자극물을 제시해야지 효과적이다. 그럼 조건 자극은 여기에서는 뭐죠? 종소리 이런 것들을 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성의 원리인데요. 자극과 반응의 결합 관계가 반복되는 횟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조건 형성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과 종소리를 동시에 주든지 할 때 이게 좀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조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평가와 비판인데요. 이게 로크라는 17세기에 이미 연합에 기초한다라는 거, 지식이 연합에 기초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만 이 파블로프는 로크를 넘어서고 굉장히 이제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합의 몇 가지 원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사색의 영역으로부터 학습 이론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파블로프가 조건 형성에 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말한 조건 형성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반응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이론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학자였다 하는 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어떤 기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너무나 많은 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상대로 또 그렇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모든 걸 환경에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받는,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가끔씩은 환경을 넘어서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걸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환경에 100%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1교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